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최근 한국의 근무를 연장하거나 자진해서 발령을 요청하는 미군 병사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부대에서는 한국 복무 신청이 폭증해 상부에서 조정에 나설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을 두고 한 국방부 소속 심리학자는 예상치 못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앨리슨 테일러, 34살, 미국 국방부 소속 심리학자예요. 제 일은 미군 병사들의 정신건강을 연구하고 그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분석하는 거예요. 저는 감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요. 늘 데이터와 경험을 기반으로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려 하죠. 어릴 때부터 저는 사실과 감정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세상을 감성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보다는 이성이 우선이었고 현실적인 판단이 중요했어요. 덕분에 남들보다 냉정하고 논리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새로운 것에 쉽게 동요하지 않아요. 감성적인 말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저를 움직인 적도 거의 없어요. 저는 팩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해야만 납득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가장 우월한 나라라는 것. 세계 최강의 군사력, 경제력, 문화적 영향력까지 미국만큼 강한 나라는 없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중심이었고 다른 나라는 우리 도움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은 그저 미국이 도와준 나라, 우리가 없었으면 지금 존재하지도 않았을 나라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믿고 있던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장난인가 싶었어요. 손에 쥔 종이를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주한미군 기지 파견 6개월이라고 적힌 문서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국방부 소속 심리학자로 미군 병사들의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 일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싸우고 돌아온 병사들의 정신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병사들이 주둔하는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그 이름만 들어도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곳에서 살아본 적도 없었고 한국인 친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한국전 참전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어요. 하지만 그건 절대 영웅담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준 나라가 우리를 존중하지 않아. 한국인들은 우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 아버지는 한국을 미군을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라고 단언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저는 한국을 고마움을 모르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모든 걸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곳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곳에서 6개월을 살아야 한다고요? 참모장은 당연하다는 얼굴로 말했어요. 박사님, 한국에서의 임무는 병사들의 복지 연구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 기회요? 저는 이게 기회가 아니라 처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명령을 거부할 순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 가장 답답했어요. 더 황당한 건 최근 상담했던 병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에서 복무하면 삶이 달라져요. 미국보다 훨씬 좋아요. 전역 후에도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들의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한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라면 왜 제 아버지는 그곳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기억할까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그 의문을 품은 채 저는 짐을 꾸렸어요. 그리고 어느새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창문 너머로 넓고 반짝이는 활주로가 보였어요. 미국의 대형 공항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외관적인 모습에 현혹될 생각이 없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저는 기내에서 천천히 나왔어요. 공항 내부는 상상보다 훨씬 깔끔하고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디지털 안내판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곳곳에 영어 안내문이 함께 표시되어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를 향해 걸어갔어요. 미국이었다면 최소한 40분은 기다려야 할 텐데 여긴 줄이 거의 없었어요. 제 앞에 있던 몇몇 외국인들은 순식간에 심사를 마치고 나갔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자 심사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여권을 확인하고 지문을 스캔하더니 도장을 찍어줬어요. 전체 과정이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너무 빨라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이런 건 보여주기식일 가능성이 크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공황만 이렇게 번지르르한 거겠죠. 짐을 찾으러 갔는데 이미 수화물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 가방도 거의 즉시 나왔어요.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찾기까지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 공항이었다면 1시간은 걸렸을 텐데 너무 빠른데? 불편할 정도로 빠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효율적인 시스템을 보면 오히려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짐을 들고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놀라웠어요. 버스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좌석은 깨끗했으며 기사님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조용히 승차했고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어요.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첫인상일 뿐이니까요. 서울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어요. 도시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빌딩들은 높고 거리는 깨끗했어요. 신호등 하나도 정확하게 작동했고 도로 위의 차량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에 속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지금은 공항과 도심의 첫인상을 본 것뿐이에요. 아직 진짜 한국을 본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은 한국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로 미군 병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완벽한 나라인지 아니면 그들이 단순히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판단해 볼 겁니다. 이곳에서의 6개월 절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 그 실체를 밝혀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도착하자마자 적응할 틈도 없이 바로 주한미군 기지로 이동했어요. 기지 내부는 익숙했어요. 미국과 비슷한 분위기였고 영어가 통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이 여전히 불편했어요. 첫 임무는 미군 병사들과의 상담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적응 상태, 복무 환경, 정신건강 등을 점검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당황했어요. 미군 병사들은 하나같이 한국을 극찬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여기선 병원 가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40분이면 진료부터 약 처방까지 끝나요.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30분 만에 도착했고 5분 늦었다고 사과까지 받았어요. 대중교통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확해요. 지하철이 초 단위로 도착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뭐야? 단순한 편리함 때문에 이 나라가 좋다는 거야? 병사들은 마치 한국이 무슨 유토피아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믿지 않았어요.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효율적일 수는 없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사들은 새로운 환경에 매력을 느낀 것뿐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의 의심을 깨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날 밤 갑자기 몸이 이상했어요. 아침부터 피곤하긴 했지만 기침이 나오고 열이 오르는 걸 보니 감기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미국이었다면 병원에 가는 걸 고민했을 거예요. 응급실에 가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고 일반 병원도 예약 없이 가면 하루가 다 가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선 어떤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근처 병원을 검색했어요. 야간 진료 가능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상했어요. 미국에서는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이 흔치 않았는데 여기는 그런 병원이 많다는 게 신기했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접수를 했는데 접수 창구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5분도 지나지 않아 제 이름이 불렸어요. 설마 이렇게 빨리? 의사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늘 바빠서 친절한 응대를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가운을 입은 젊은 남성 의사는 차트에 제 정보를 입력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저는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며 열이 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의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청진기를 꺼냈어요. 기침할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나요? 조금이요. 근데 심하진 않아요. 호흡하는데 불편함은 없으세요? 질문이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이었어요. 마치 이미 절반쯤 진단을 끝내고 확인만 하는 느낌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문진도 길게 늘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과정이 빠르면서도 정확했어요. 의사는 청진기를 제 가슴과 등에 대고 몇 번 깊게 숨 쉬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모니터를 확인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 문제는 없지만 초기에 감기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네요. 해열제와 기침약,
그리고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혹시 특별히 알레르기 있으신가요? 저는 없다고 했어요. 의사는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더니 프린터에서 처방전이 인쇄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1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미국이었다면 최소한 34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접수하고 대기하다가 의사 만나서 기본 문진만 해도 30분이 지나고 다시 기다려서 약 처방을 받아야 했을 텐데 여기는 모든 과정이 단순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의사는 처방전을 저에게 건네며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약국은 병원 바로 옆 건물에 있습니다. 영수증 생기시면 보험 적용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약 드시고 충분히 쉬세요. 그리고 만약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시 오셔도 됩니다. 그의 태도는 기계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느낌이 강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병원을 나왔어요. 그런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너무 빠르게 끝난 진료,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 없었던 접수, 그리고 의사의 친절함까지 이 모든 게 진짜 현실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랄 일은 약국에서 벌어졌어요. 병원을 나오자마자 바로 옆 건물에 약국이 있었어요. 안에 들어가자 약사가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처방전 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처방전을 내밀었어요. 약사는 컴퓨터에 입력하더니 몇 초 만에 약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진통제와 해열제는 8시간 간격으로, 기침약은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벌써 다 준비됐다고? 처방 입력한 지 10초도 안 됐는데 미국 약국에서는 처방약을 받으려면 최소 1520분을 기다려야 했어요. 심지어 바쁜 시간대에는 1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약사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미 모든 약이 준비된 거였어요.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약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이렇게 빨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약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방 시스템이 전산으로 바로 연동되어 있어서요. 바로 조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미국에서는 종종 약을 받을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심지어 처방이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흔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그런 혼선이 전혀 없었어요. 카드를 꺼내 결제를 하려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저렴했어요. 미국이었다면 몇십 달러는 나왔을 텐데 한국에서는 몇천 원 수준이었어요. 혹시 보험 적용된 가격인가요? 약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외국인도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단기 보험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료비와 약값이 많이 부담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닐까 싶었어요. 이 모든 게 이렇게 간단하고 저렴할 수 있다고? 약봉투를 손에 들고 약국을 나서면서도 쉽게 믿기지 않았어요. 병사들이 말했던 한국 의료 시스템이 미국보다 훨씬 낫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그 말을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쉽게 인정하고 싶진 않았어요. 설마 이건 그냥 운이 좋았던 거겠지.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이 다 이럴 리가 없어.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숙소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병사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보다 훨씬 낫다는 그들의 주장. 저는 그때까지도 그 말이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게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이쯤 되니 불안해졌어요. 설마 한국이 정말 미국보다 나은 곳일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을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었어요. 병원 하나만으로 한국을 판단하는 건 섣부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직접 서울을 탐방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병사들이 말하는 그 놀라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보기 위해서요. 한국의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면서도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요. 병사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어요. 병사들이 말하는 놀라운 나라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을 탐방하기 위해 저는 먼저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버스도 괜찮았지만 병사들이 가장 극찬했던 것이 바로 지하철 시스템이었거든요.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건 질서였어요. 승강장에는 사람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어요. 제일 앞줄에 선 사람들은 문 옆으로 서서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특히 출퇴근 시간이라면 더더욱요.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지하철을 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거예요. 지하철 문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이 마치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죠. 줄을 선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긴 달랐어요.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2분 35초 후 도착이라는 안내가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정확한 시간에 열차가 도착했어요. 지하철 내부는 더 놀라웠어요. 미국의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깨끗했어요. 냄새도 나지 않았고 좌석도 정돈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조용했어요. 다들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대중교통이 맞나? 출퇴근 시간에도 사람들이 차분했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문화 차이인지 아니면 이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단적인 성향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지하철 하나만 보고 한국을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서울 도심을 걸으며 카페를 찾았어요. 저는 커피를 즐기는 편이어서 병사들이 말했던 한국의 빠른 서비스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에 들어갔어요. 앞에 5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어요. 미국이라면 이 정도 손님이 있으면 적어도 10분은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문이 정말 빠르게 처리되었어요. 주문을 받는 직원, 음료를 만드는 직원, 결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차례가 오고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몇 분이나 걸리는지 시간을 재보기로 했어요. 2분도 되지 않아 제 이름이 불렸어요. 벌써 컵을 들어보니 주문한 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얼음이 적당히 들어가 있었고 커피도 신선했어요. 제가 커피를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 다녔어요. 뭔가 목적이 확실한 듯 보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쁠까요? 다음으로 가장 놀라운 경험은 도로 공사였어요. 걸어 다니다 보니 한쪽 도로가 공사 중이었어요. 야간 긴급 보수 공사, 오전 6시 완료 예정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미국이었다면 몇 주는 걸릴 텐데. 도로 공사 같은 건 원래 오래 걸리는 게 당연했어요. 미국에서는 한 구간만 보수해도 몇 달씩 걸리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같은 장소를 지나가 보니 도로가 완벽하게 새 아스팔트로 덮여 있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밤새 공사를 했다는 말이 사실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한국에서는 현실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곳의 속도와 효율성은 미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며칠 후 저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심리상담 협력회의에 참석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 참전 용사였고 그는 한국이 미국의 희생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고 늘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자 한국군 대령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테일러 박사님, 한국은 당신의 아버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문서를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거기에는 제 아버지 부대가 한국군과 함께 전투를 벌였던 기록과 전투 중 한국군 병사들이 미군을 보호하려다 전사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군도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한국군이 미군을 위해 싸웠다고요? 아버지는 한국이 미국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했지만 한국군은 미군을 보호하려다 희생된 병사들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한국이 전쟁 후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했는지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정말 한국이 맞을까?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말한 한국은 지금의 한국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이곳을 이해할 생각이 없었어요. 어차피 잠깐 머물다 떠날 곳이었고 별다른 애정을 가질 필요도 없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 머릿속에 한국은 단순한 미국이 도와준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몇 개월을 보내면서 저는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경험을 했어요.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효율적인 시스템, 지하철에서 본 질서 정연한 모습, 30분 만에 끝나는 병원 진료, 빠른 배달 서비스, 심지어 밤새 도로 공사를 끝내는 모습까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표면적인 부분보다 더 깊은 곳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에 대해 제 생각이 가장 크게 바뀐 건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처음 기념관을 방문했던 날, 저는 단순히 역사 공부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한국이 어떻게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살아남았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기념관 입구를 지나자 커다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무너진 건물들, 폐허가 된 거리, 식량을 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 그 장면을 보자마자 목이 메었어요. 이게 1950년대 한국이었다고? 사진 속의 풍경은 너무나 처참했어요. 전쟁으로 완전히 망가진 도시, 굶주림에 지친 얼굴들, 그리고 절망적인 눈빛을 한 아이들. 저는 미국에서 한국이 전쟁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처참한 모습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가자 한국전쟁 당시의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싸웠던 사진, 폭격을 피해 숨어 있던 피난민들, 전투 중 사망한 병사들의 명단,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한 문서를 발견했어요. 한국군 대령이 제게 보여줬던 문서였어요. 거기에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전사한 한국군 병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멍해졌어요. 한국은 우리를 이용만 했을 뿐이다. 미국이 없었으면 한국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문서는 아버지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군도 미군을 위해 싸웠고 함께 목숨을 걸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도와줬다고만 생각했는데 한국도 미국을 위해 희생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전시장을 계속 둘러보면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로 되지 않았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50년 만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전시장에는 산업화 과정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좁은 작업장에서 밤을 새우며 일하는 노동자들, 공장에서 기계를 조립하는 젊은이들, 가방 하나 메고 공부하러 떠나는 학생들. 미국에서는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단순히 행운이 좋아서 발전한 게 아니었어.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건 운이 아니라 노력 때문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버텨냈어요. 기념관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나라가 미국의 도움만으로 성장했다고?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스스로 일어선 나라였어요. 기념관을 방문한 후 저는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병사들의 정신건강을 연구하러 왔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나라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귀국 비행기 대신 근무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어요. 워싱턴과의 화상회의에서 참모장이 제 결정을 듣고 놀란 얼굴을 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던 사람이군. 이유가 뭔가?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이 도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제 막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